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을 기뻐할 원고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은 모두 영정사진으로 가족의 품에 안겨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끔찍한 노동 현장과 가혹한 대우를 견디며 고국에 돌아왔지만 위안부라는 오해하에 숨죽이며 살아온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청구권 수혜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모아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라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죠.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입장은 피해국이 스스로 마련한 동량 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듭되는 승소에도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서 배상을 받아내는 실질적인 조치가 미뤄지는 사이에 끝까지 다 같이 싸우자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한 분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죄를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네,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 지역 출마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관규 순천시장이 다음 주에 정원박람회 성과를 홍보하는 북콘서트를 열기로 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어요. 네, 노관규 순천시장이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 남짓 앞두고 지난 10월에 막을 내린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 북콘서트를 다음 주 화요일에 열기로 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권에 들어와 22년의 정치활동 끝에 지난해 무소속 단체장으로 이 두 번째 순천시장을 맡고 있는 노관규 시장의 북콘서트가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 시장의 북콘서트가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에 이처럼 파장을 던지고 있는 상황은 지금 순천시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정치 상황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노관규 시장의 북콘서트가 정원박람회의 준비 과정을 되돌아보고 그 성과를 정리하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노관규 후보를 지지했고 시장 취임 이후 노 시장의 정책에 동조하는 지역 유권자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콘서트를 주관하는 무소속 노관규 시장의 정치적인 지향점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북콘서트에 모여든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 입지자들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선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역 정치권의 북콘서트 개최에 대한 민감한 반응에 대해서 노관규 시장은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있어요. 네, 지역 정치권의 노관규 시장 북콘서트에 대한 민감한 반응에 대해 정작 노관규 순천시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이번 북콘서트는 선거와 무관한 이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과를 홍보하는 행사라며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 현직 단체장의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 후보에 대한 지자체장의 공개적인 지지는 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인 노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이번 북콘서트가 박람회 기록과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백서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소개하고 싶고 자신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선거법 저촉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노 시장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속사정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노관규 순천시장의 말대로 노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북콘서트에서 정치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 시장이 지역의 현안 사업과 앞으로의 시정 운영 목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이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언급을 할 경우 그 내용이 정치적인 의미로서는 내년 총선 출마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 당시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던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남은 선거 공약인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 사업이나 원도심 활성화 사업 같은 공약 사업에 마무리를 해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특히 순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원화 시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메시지는 내년 총선 출마자들에게는 지난해 노 시장을 지지한 지역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자신에게 유인할 수 있는 일종의 선거 공약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북콘서트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도 아니고 옆에서 정치를 지켜보는 기자의 소속이지만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이 북콘서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그리고 그 메시지에 총선 출마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어떤 식으로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여순 관련 소식인데요. 전남 동북권 시민사회단체가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인적 구성에 극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연일 입장문을 내고 있어요. 네, 전남 동북권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부터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편향적인 인사로 꾸려졌다며 정부의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여순 사건 순천유족회와 순천시 체육회, 재향군인회, 이통장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내고 기획단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여순 사건 광양유족회와 여순 11구 연구회, 광양 YMCA, YWCA 등 20여 개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재구성과 특별법 시행을 엄중히 준수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순 사건 고흥유족회와 고흥군 체육회를 비롯해 고흥군의 10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내고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전남 동북권 지역 여순 사건 유족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성명서 발표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은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극우 인사가 포함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획단은 총 15명의 단원 중에 당연직 5명과 유족 대표 1명을 제외한 유족직 단원들의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역사 왜곡에 앞장섰고 국민 비하 막말도 서슴지 않았던 극우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순 사건 특별법 취지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이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고 있는데 극우 인사들이 기획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전남 동북권 여순 사건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은 2021년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특별법 법안대로 정치적인 중립인사로 구성됐지만 이번 기획단의 단원 선정은 정치적으로 편파된 인사들로 밀실해서 선정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은 사건의 본질을 규명할 학계 및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올바른 진상 규명을 염원하는 유족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또다시 이념이라는 올가미에 가두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획단 구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기획단에 포함된 법률가도 국가폭력이나 민간인 희생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로 다시 선정해야 하고 정부는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당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편파적인 방향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위원회에 맡겨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열차 안에서 유족들과 만나 해방 후 국가 공권력에 의해 호남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점에 공감했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유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며 이번 기획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연 리포터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뭐 참 감기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이미지 리포터께서도 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네. 이번 주 민원은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 갖고 계실 텐데 연말 네.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뭐 전국이 한파로 얼어붙은 것처럼 지역의 뭐 식당 자영업자분들도 얼어붙었다고요, 그야말로. 네, 침체된 분위기가 가장 먼저 느껴지는 곳들이 아무래도 식당, 이 요식업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예. 예년이었으면 예약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빈 테이블이 눈에 띄는 곳들도 많았고요. 예. 회식이나 송년 모임도 줄어들면서 이 송년의 특수는 아예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비단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 예약하려고 진짜 전쟁이었었는데 맞아요. 뭐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뭐 경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상인들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나 연말 특수 많이들 기대하셨을 텐데 점심에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뭐 코로나19 때보다 상황이 뭐 더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식당을 찾아가 봤는데요. 한창 바빠야 할 시기지만 올해 분위기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예. 이따금 손님들이 그 발길이 이어지곤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가량 와. 매출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분의 1이나요? 네, 단체 회식이나 모임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김윤주 씨 이야기입니다. 12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가게가 10개 테이블로 봤을 때게 거의 한 9개가 다 차죠. 미리 예약이 돼가지고 겨울에 메인이 새조개 샤브샤브나 새조개 구이인데 단가가 그건 한 15만 원 정도도 그래도 다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없잖아. 평균 뭐 매출이나 이런 걸로 봐도 3분의 1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종업원도 저희가 지금 12월 되면 평균 6명. 지금 우리가 웬만하면 3명 사고 그게 체감이 굉장히 심해요. 이제 뭐 은행 고금리 같은 거, 이자 같은 게 그게 기본 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위축이 되고 또 뭐 매스컴에서 자꾸 막 경기가 어렵니 이러고 또 어수선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무시 못하고 모든 게 우리가 말하는 서클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1차집, 2차집이 잘 돼야지 납품 대주는데도 잘 되는데 1차, 2차가 안 되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객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대 고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산물 도매 시장이나 업한장까지도 얼어붙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주 거래처들의 매출도 줄고 또 도매 가격들은 오르고 이러다 보니 평균 매출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요. 식당들이 활기를 찾을 때까지 본인들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참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이긴 하지만 물가도 참 부담스럽고 뭐 지갑 열기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시끌벅적한 송년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네, 1차에서 뭐 3차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술 마시는 송년회라고 하죠. 예. 이런 분위기도 사라지고 친목 위주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그냥 홈파티를 한다는 맞아. 이렇게 예. 대신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렇죠. 식당 업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택시 기사분도 예년 같지 않은 벌이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한 택시 기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대부터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뭐 크리스마스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옛날에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브날 눈 오면 막 나오래 어쩌네 막 그랬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낮으로는 그 손님 없고 밤에는 좀 있죠. 금요일 토요일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뭐 공단 다닌 사람은 회사가 요즘에 어렵다고 회식도 없다네요. 여차 공단은 다 지금 중국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에 수출 못한 게로 화학 공장은 그거 다 중국으로 수출해갖고 많이 먹고 살았는데 6개월 전부터 지금 경기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요즘에 회식해도 다 1차에 그거 다 끝나고 다녀요. 예, 뭐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모임 풍토 영향도 좀 느껴집니다. 네, 실제로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2달 연속 악화됐는데요. 예. 광주 전남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는 67.4로 100 미만이면 악화됐다 이렇게 느끼는 업체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경영 실태 조사를 했더니 올해보다 내년의 경영 환경은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원인으로 보니까 이 원자재
부가세 재료비가 상승하고 또 인건비도 상승하고 인력 수급도 어렵다. 또 고금리와 대출 상환 부담이 또 만기도 도래했다. 이런 그렇죠. 이유 등을 꼽았는데 그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의 직면한 어려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뭐 연말 특수도 그야말로 옛말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까지 얼어붙을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민원 해결사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골프법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이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는 막 춥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막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도 춥고 조직도 춥고. 마음은 왜 추우세요? 아무래도 2023년 보내는데 네, 뭔가 이렇게 조금 열심히 하셨잖아요. 우리야 열심히 살았는데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견고함이 이렇게 허술하게 무너질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지방 정부를 만들고 지방자치를 그렇게 요원하면서 막 단식까지 하면서 만들었는데 막상 최근에 들어서 지방자치 단체장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가 이런 모습이었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모든 성과를 개인들이 자치단체장이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반면에 소통은 많이 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연말 근황 물어보실 텐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 해를 지금 현재 평가하면서 지금 조용히 좀 지내고 있거든요. 가장 지금 지자체장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올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그런 비전과 철학들이 네. 공유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조용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게 보내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아니 저 예. 굉장히 조용히 보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대 총장님 어떻게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어저께 저희 여수 YMCA 종무식을 했거든요. 네.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되는데 연차가 아직 20일 남아 있습니다. 와, 휴가 좀 가세요 내년에는. 내년에 2월 시키면 되죠. 뭐 연차야. 이걸 안 그러니까요. 하려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여수시의회에서 민주열사 정신 개성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수에는 민주열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1960년 3월에 김종호 열사가 계시거든요. 이분은 현재 지금 4.19 민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전남대학교 당시 여수대학교죠. 오영건 열사 등 지역 열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이분들의 정신들을 어떻게 좀 개성하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고취할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 삶과 내 생활 속에 들어오는 민주주의를 이 여수 지역에 있는 열사님들 정신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내년에는 여수시의회하고 또 지역의 시민사회가 좀 민주화 운동 개성 사업회도 만들면서 이 열사들의 정신을 개성하는 그런 본격적인 운동을 하자고 오늘 오후 3시에 토론회에서 논의가 좀 되었습니다. 예. 그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여순 10.11구 사건 관련해서 진상보고 조사 기획단을 여순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구성을 했는데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뉴라이트, 예, 앞서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시민들이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이 가서 여순위원회를 뒤집어 엎든 뭐 이런 예전에 그 제주 4.3 연대가 가서 뒤집어 엎고 막 그래서 결국은 진상보고 이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으셔야 된다 연말에. 예. 네. 뒤집어 엎자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예,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갈까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점 만점에 3.8점, 이 형편없는 점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아랍에미레이트의 COP28 종합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수를 받은 이유 정리해보고요. COP 33 유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여수와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 경쟁력이 과연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COP28 아무래도 많은 또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글로벌 토크쇼라는 비판이 있다고 김상엽 2050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릴까요? 네, 뭐 이번 두바이 그 COP28 총회는 지난 2015년 저도 갔다 왔었는데 2015년 파리 총회 때 1.5도씨 내로 금세기 지구 온도를 통제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2030년까지 석탄을 완전 퇴출하자.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자는 것이 이번 COP28의 주요한 화두가 될 줄 알았어요. 예. 또 그렇게 가려고 했고 그런데 결국은 더불어서 개도국의 어떤 보상을 좀 해줘야 돼요. 개도국이 석탄을 다 쓰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금들을 많이 만들자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아무도 동의 안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김상엽 위원장이 이 말을 하니까 저는 고개가 좀 가오등거리죠. 왜냐하면 이번 두바이 당사국 총회도 사전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뭐 10대 산유국 중에 하나가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이거든요. UAE인데 UAE 중에서도 이 특히 국영 석유 회사가 있어요. 아드녹이라고. 여기 의장이 대표이사가 COP28 의장이 됐거든요. 석유회사에 석유회사의 CEO가 이 COP28의 의장이 되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대로 합의가 될까? 아니면 뭐 파격적으로 본인이 뭔가 보여주든가. 네. 예. 그런데 결국은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다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3월달이죠. 그래서 EU하고 미국 의회에서도 이 사람 의장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특히 이제 EU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었고 공개적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역시나 다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석탄 포함해서 석유를 퇴출할 수 있을까? 역시나 다 UAE가 그게 동의 못했죠. 특히 우리나라 정부도 여기에 탈석탄 동맹에는 가입을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COP28에 대해서 최악의 총회다 이런 말들이 국내에서도 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예. 김상효 위원장이 뭐 결과는 정확히 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어쨌냐? 이 최악의 총회에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 참여해버렸죠. 참여자로서 네. 예, 목소리를 그대로 냈다. 김석 총장께 이어드릴까요? 예, 우리나라 정부가 기후 악당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그 기후에 관련돼서 비판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 정부가 아주 그냥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50에 대한 로드맵을 문재인 정부 발표한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렇게까지 깡그리 무너뜨려서는 안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단히 비판받는 가운데서 이번 총회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방해하는 국가에 수여하는 상이 있어요. 오늘의 화석상이라고. 여기 3등을 우리나라가 수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후 악당 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가가 이제 이렇게 되어버린 거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김대희 총장께서 했지만 의장국을 일단은 석유회사 사장으로 앉힌 데는 왜냐하면 이 결단을 석유회사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굉장히 선한 의지가 있었는데 책임감으로. 그렇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자본과 돈은 결코 도덕적일 수 없다. 그리고 자본과 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도덕적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 투쟁과 또는 그 기업의 존망에 걸치는 전 세계 제도로 결국은 이 탄소 위기 또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글로벌 토크쇼가 아니었냐고. 예. 결국은 선진국들 그다음에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것이고 뭔가 지구는 좀 지키고 싶고 굉장히 그래서 무책임한 글로벌 토크쇼였다라고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COP28에서 특히 이제 EU 있죠. 유럽의 그 EU하고 현재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빈국들이나 섬나라들만 큰 소리 치고요. 예. 나머지 나라들은 이게 침묵했죠. 사실상 침묵해서 결국 그레타 툰베리도 이번 COP28 총회를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했잖아요. 그린워싱. 예.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하면서 결국은 이게 가능할 것이냐. 결국은 2100년도까지 1.5도로 지구 온도를 목표를 제한했는데
지금 벌써 이대로 가다가는 2.4도에서 2.7도거든요. 이미 넘어섰어요. 네. 1.5도는. 예. 그러죠. 이러면서 결국은 이게 브레이크가 파열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트럭의 모습으로 지구는 종말의 상태에서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중손자들 세대에는 거의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 김대중 총장께서 전문 용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린워싱.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환경인 것처럼 정부인 것처럼 기업인 것처럼 하면서 광고비를 아주 막대하게 쏟아부어요. 또는 뭐 그런 걸 닦는 것처럼 해요. 근데 막상 결과적인 수치는 결국은 탄소 배출에 거의 뭐 앞장서고 있거나 그러니까 그 이미지 메이킹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미지 세탁. 그렇죠. 이미지 세탁하는 예, 거죠. 워싱이라는 거지. 그린워싱 하는 곳이 기업, 뭐 국가, 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에 우리가 그 홀려서는 안 되고 이번 COP28은 악마적 글로벌 토크쇼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글로벌 그린워싱의 어떤 다채로운 카테고리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이렇게 혹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행 점검 결정문에 화석 연료 탈피가 담겼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이번 두바이 탕사국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2030년도까지 지구에서 화석 연료를 어떻게 퇴출할 것인가. 그리고 개도국은 2040년까지 예외 조항을 두고요. 예. 그런데 결국 이렇게 갈 거라고 했죠. 보통 이게 이제 EU가 주장한 방식인데 단계적 퇴출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는 합의 볼 거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UAE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호주, 일본의 적극적 반대에 의해서 미국도 반대를 했겠죠. 반대에 의해서 결국 10년 이내에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하는 애매모호한 문구가 간 거죠. 결국은 단계적 퇴출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상황을 보고 줄이자는 말로 바뀌었는데 어떻든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용어가 명문화된 것은 좋은 의미죠. 하지만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면서 또 하나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좋다고 뭐 전환을 한다. 에너지에서 화석연료를 없애고 전환을 한다면 뭐로 할 건가? 재생에너지로. 그럼 2030년까지 그럼 대신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자. 3배 늘리자라는 조건부 통과가 된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 향상 속도를 2배로 늘리자.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퇴출은 명시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걸 대신할 건가? 재생에너지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2배로 확대하는 이 국제 목표를 설정했던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바이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좋다고 뭐 화석연료 퇴출에는 적극적 동의를 안 했다 그랬죠. 대안을 뭐냐 하면 예. 역으로 CFE라고요. 카본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 제로 에너지하고 CF 탄소 제로 100이라는 CF 100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들면서 이건 바로 원전이죠. 원전 확대 운동에 서명만 받고 다녔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195개 나라가 왔는데 여기에 25개 나라가 동의해 준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동의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걸 자화자찬하는 거죠. 예. 뭐 그러면서 결국 재생에너지 3배 확대는 정작 가장 중요한 문구에 대해서 말이 없고 대신 원전 확대만 주장했던 것이 결국은 그나마 화석연료를 퇴출하자는 명문화된 문구에 우리나라는 전혀 동의 안 했던 것이 너무나도 좀 아쉬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뭐 이 대목에 김석 총장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그 UN SDGs라고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목표는 있는데 실행 지표가 없는 상황하고 거의 좀 맞닥뜨려진다고 보는 것이고, 근데 그나마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행 점검 결정문에 화석연료 탈피가 들어간 것도 그러니까 성과라고 보여지지만 이행 목표가 없는 문제는 한계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OP28이 아니라 그 다음 회의에서 얼마나 위기가 강조될까 미리서 좀 예측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사국 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협약들이 많아요. 조약들에 우리가 들어가자 하고 찬성하는 나라들은 앞으로 이제 COP 2구 때 이 합의들이 이제 구체적인 국제 조약으로 넘어갈 건데요. 예. 탈석탄 동맹이라고 있어요.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2030년까지 석탄을 완전 잘 사는 나라들은 없애고 개도국은 2040년까지 탈피하자는 이 탈석탄 동맹에 OECD 38개 나라 대부분은 이 탈석탄 동맹에 합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중에서 네. 합의를 못한 나라가 아까 4나라 있었다 그랬죠. 한국, 일본, 호주, 터키
이 네 나라는 탈선다 동맹을 모른 때 깨우고 등 돌리고 가버렸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COP29 때는 이 탈석탄 동맹, 특히 이제 화석에너지 중에서도 석탄만큼 확실히 없애자는 거죠. 석유는 원료로도 쓸 수 있거든요. 여러 제품화시킨 이런 측면이 있어서 석탄을 가장 먼저 없애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쉬워요. 이게 예. 진짜 부끄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 행사 메시지와 또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나라별로 국가별로 그리고 대륙별로 전략적인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혹평에는 두 분도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COP가 저희가 짚어볼 것이 메시지와 이제 행동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나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행사와 마이스로도 저희가 이야기를 좀 확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COP28이 저희가 엑스포 유치라는 그 큰 목적을 두고 어찌 보면 양보를 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OP33을 다시 한번 유치하겠다. 그러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도시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것은 이 대목에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석 총장님 어떠십니까? 근데 엑스포 유치하고 COP28하고 행사 성격이 다른데 무슨 양보를 하고 참 그 국가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평균 1.5도 오르는 문제나 그다음에 탈석탄, 그다음에 탈화석연료 탈피, 그다음에 기후 위기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떤 국제적 협약의 국가 간의 관계 안에서 또는 비정비국가 NGO 관련된 NGO 기구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약하고 뭐 이런 향후에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전 세계적 글로벌 그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 정상 회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COP33을 2026년 총회에서 결정하게 될 텐데 이걸 지금 우리가 유치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서사가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COP28도 마찬가지지만 엑스포 유치하듯이 추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정확하게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남중권에 있는 도시들이 이 COP33을 개최하기 위해서 탄소를 지금의 현재는 이만큼인데 얼만큼까지 줄인다랄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이만큼을 더 확대한다랄지 집적단지를 만든다랄지 또는 관련된 여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기후에너지 활동을 위해서 쓰레기를 얼만큼 줄이고 그다음에 집안에 뭐 관련된 여러 가지 화석연료 사용의 어떤 퍼센트데이지를 50% 이상 100% 이상을 절감한다랄지 뭐 이런 재생에너지 대전환한다랄지 이 남해안 남중권을 전체 모든 기업이 아리백을 선언한다랄지 이런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서사와 선도적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마치 부산 엑스포 유치하듯이 본인들이 유치한다 그러면 유치가 되냐는 거예요. 에? 왜 이용선 아나운서한테 화를 내시죠? 아니 저는 매주 그게 늘 불만이에요. 맨날 저한테 화를 내시니까. 제가 이용선 아나운서한테 화를 낸지 그럼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서사가 없이 이걸 추진하는 김대희 총장도 저한테 화내시냐고 미안합니다. 뭐라 하시잖아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유치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COP33을 유치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환경적, 생태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좀 서사를 함께 만들기 위한 정리를 좀 방법이 해보겠습니다. 있어야 제가 된다. 김대희 총장께 네네. 질문을 또 이어드릴 텐데 네네. 유치와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그리고 지역 산업의 어찌 보면 기후 정책의 변화를 꾀하겠다. 그러니까 개최하고 나면 꽤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니까라는 취지로 설명된 것도 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김석 총장의 말은 우리도 그린워싱이 목적이 아니라면 석유, 철강, 화학 회사가 질비해있는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유치하기 전에 드라마틱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 그렇죠.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김대희 총장님?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진실성이란 게 있어요. 예. 어떤 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저게 진실된 건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전라남도와 여수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나 여수가 그동안에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후 중립을 만들기 위한 어떤 행정이나 노력들이 진실성이 있었냐를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린워싱적 개념이 좀 많은 것은 문제인 거죠. 예. 특히 이제 환경부가 이 당사국 총회의 주무 부서거든요. 환경부는 공식적 입장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UAE로 갔을 때 COP 28을 넘겼을 때도 환경부는 국내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환경부가 결정하면 외교부와 함께 국제적 유치 노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외교부는 여기 관심도 없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김영록 도지사가 두바이에 가서 김의원 그 우리 유엔 대사 COP 28 기후 대사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기후 대사 아니 국내에서 그러면 열심히 있었으면 국내에서 만났어야지 외교부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 그 기후 대사한테. 근데 그만큼 정부는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고민해봤는데 이번 COP 28에서도 몇 개 아까 개도기 석탄, 화석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보상이라면 손실과 피해 기금이에요. 이게 한 580억 달러 정도 모아야 돼요. 모으기로 했는데 이번 COP 28은 결국 8억 달러밖에 못 모았거든요. 1조 한 8천억, 아니 1조 3천억 정도, 아니 1조 300억 정도 모았는데 우리나라는 돈 안 냈어요. 그러면 뭐냐면 COP 33을 유치한다면 어떻든 이게 가난한 나라, 기후변 나라부터 피해를 입는 가난한 나라 개도국 지원을 쉽게 말해서 1년에 한 500억 달러 이상 모아야 되는데 그럼 개최국은 여기 상당히 많은 돈을 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정부 윤석열 정부는 정부 예산도 없어서 지자체 뭐 여수시만 해도 3천억을 안 줬잖아요. 이게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신 그런 거군요. 거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 아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재생에너지를 완전 고갈시켜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30년에 걸쳐서 40만 명 정도 정규직이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도난다. 그래서 이창용 전 산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가서 아니 대통령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산업부 내에서도 주요한 우리의 경제적 기반인데 지금 재생에너지 고사 정책하면 이 40만 명의 일자리와 재생에너지 30년 동안 가져왔던 재생에너지 기술적 기반이 무너집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거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됩니다. 잘라버렸잖아요. 이렇게 직언을 했던 장관을 잘라버릴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정부가 과연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 의장국이면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근데 UAE도 이게 국영석유회사 CEO가 의장인데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재생에너지 세배 확대를 적극적으로 그거라도 밀고 나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 당사국 총회 3.3을 유치한다면 어떻든 국내외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뭐 이번 UAE가 웃음거리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애국에서 그럴까 아시아만 가면 왜 웃음거리냐. 옛날에 그 도쿄 일본의 교토죠. 교토에서 열릴 때 제외하고는 교토 오정서 나올 정도로 일본만 제외하고는 아시아 가니까 다 웃음거리가 돼버렸다. 어느 나라가 찬성할까? 사실상 교토 오정서가 만들어도 일본도 웃음거리가 됐죠. 그렇죠. COP 28에서. 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좀 탐탁지 않을 거다. 그런데 어떻든 국내에서 한다면 인천, 제주, 뭐 이렇게 남중권 여수를 중심으로 한 3개 정도가 후보군이고 부산이 올지 말지를 우리 겁냈잖아요. 부산도 무시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부산은 이제 엑스포로 간바람에 COP 28에서 빠져버렸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엑스포를 안 한다면 부산도 행사로서 국제적 행사로서 부산도 덤빌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뭐 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산자부 장관 한 적이 없네요. 한국은행 총재를 지금 이제 하고 이창용 있고. 총재 이 앞때 윤석열 정부 제1기 때 이창용 총재 산자부 장관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께 이제 이어드릴 텐데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 COP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좋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두 가지를 물어보는 네. 거예요. 좋은 거죠. 좋아요. 좋은 그러나 거는 왜 준비를 좋습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왜냐하면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COP 거예요? 33을 준비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석연료 탈피에 대한 서명들이 그냥 28일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계속 총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33 정도 되면 일정 부분 굉장히 전 세계적 가시적 예를 들어서 탄소와 관련된 각 국가별 감소 수치나 이런 것들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의들이 뭔가 완성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회의가 이곳 남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회의 개최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후학자들,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세계 국가의 기후 담당자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곳 관련된 NGO들의 이 그야말로 모든 마이스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컨퍼런스, 회의, 연구 모임, 수백 수천 개에 되는 모임들이 이곳에서 페스티벌처럼 기후와 관련돼서 페스티벌처럼 벌어진다고 했을 때에
순천만, 여수 곳곳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이 기후위기에 관한 이 노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그런 노력들에 대한 것들이 기대 수치가 높아진다고 하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 유형에 그다음에 무형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혹시나 이것을 엑스포처럼 산업 개발에 또는 뭐 이런 비즈니스적인 이익이 굉장히 클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해서 유치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어떤 계기를 가지고 뭐 공부를 확 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벼락치기가 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경우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이런 후자 그러면 대체로 배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게 국제 행사를 통해서. 그런데 여전히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반신반의예요. 벼락치기 공부해 보셨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 네. 아니요.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잡아먹는 거죠. 이제. 벼락 공부했지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건데요. 그래요. 저는 아쉬운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혹은 전라남도나 여수시가 구체적인 2030년,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럼 세웠으면 이게 목표로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연구 용역 보고서만 꼭 캐비넷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것도 좋다.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노력이 실효적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쉬워서 진실성을 봐야 된다고 봤던 건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수라면 여수 산단 특히 이제 우리나라 22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위가 여수가 탄소 배출이 가장 많고요. 3위가 광양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수 산단과 광양 제철이 있는데 그러면 진실성이 지금부터 있으려면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이 산단 대기업들 33개 대기업군과 포스코를 대상으로 그럼 좋다. 우리가 글로벌 상황에서 국제적인 아리백에 왜 우리 석유화하고 제철 안 들어가냐. 이런 말이라도 하고 그럼 여기는 적극적인 선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진실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물론 이제 롯데케미칼을 제외하고 LG화학은 뭐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제철과 석유화학 쪽에서는 아리백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거 추동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진실적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지금 제철이나 석유화학은 3년 후부터 탄소 국경세는 이 아리백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당장 우리는 판로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 적극적 대응을 기업이 안 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이제 전라남도도 이런 기업을 설득해서 여러 가지 아리백 운동이나 기업의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일반 국민이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회사들을 좀 평가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유치 체계도 좀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여수 중심이었다면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남해안 남중권의 지방정부 협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정부가 기관에서 나서줘야 이게 정말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뭔가 이게 정치적, 계기적 그런 방식으로 그냥 시도만 해보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COP 28 총 정리해봤고요. COP 33 유치에 대한 듣고 하실 뭐 전망까지 해보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추운 이번 주 한 주였습니다. 건강 관리 저처럼 감기에 걸리시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성탄절에도 라디오 전망대는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SG 워너비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함께한 Must Have Love 흐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연말 분위기 잘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